세계적으로 인지가 됩니다. 본론의 시민의 70%가 협동조합이에요. 우리나라는 여기 협동조합 가입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여기는 그래도 깨어있는 울산 시민 아니에요? 협동조합 가입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네. 생협 협동조합이 한두 명, 서너 명밖에 안 되지만, 본론에는 70%가 협동조합이에요. 한국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일반 자본주의적 기업하고 다른 것은 수익성도 물론 추구합니다. 수익성도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멤버들의 복지,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협동조합.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7원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신뢰와 협동을 잘 보여주는 원칙들입니다. 이런 거를 전공하고 제가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요새 저는 협동조합 강의를 더 많이 해요. 뭐 이런 한 하고 다녔잖아요. 그다음에 세계금융위기 이런 삭막한 얘기하다가 협동이 살지다 이러니 얼마나 나도 기분이 좋아요. 제 요새 별명이 착한 경제학자예요. 내가 착하다고 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내 스스로도 이상한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오랫동안 쌓여야 됩니다. 신뢰와 협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야 됩니다. 신뢰가 쌓이는 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유해가 말 중에 하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이내믹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저 강연을 제일 많이 보는 게 협동조합 강연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 붐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유행하면 또 다르잖아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작년에 통과됐죠. 이제 5명만 있으면 어떤 협동조합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실현칙을 지키고 그거에 맞는 가버넌스를 구성하기만 하면 협동조합이 인정돼요. 또 하나 붐이 벌써 다 망할 거예요. 대부분 망합니다. 만들 거나. 특히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좀 반짝하다가도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규모 실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지방자치제 중에 하고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 대규모 실험을 하고 있어요? 서울입니다. 서울입니다. 박원순 씨가 하는 게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본인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은 몰라도 희망제작소 이런 거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적 경제에 관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굉장히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그걸 따를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이 착한 불도저도 위험하기 마찬가지다. 서울이 지금 하는 사업 중에 한 70%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30% 남긴다는 건 대단한 겁니까? 분명히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 케이스 몇 개를 분명히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시장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재직하는 동부가 비서관이 있어요. 동부가 공동체 쪽, 동아시아 공동체 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우리 국정투표 일본이 동아시아 동부가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부가 공동체에 대해서 관료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런 생각을 해봤을 리도 없는데 예산을 내놨는데 동부가 공동체의 예산이 3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 지지하는 사업에 이름만 바꾸면 되고 진짜 수건 사업을 올려보자는 거예요. 동부가 공동체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러고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마을 만들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중간 조직 만들기 이러면 지들이 하던 사업에 다 이름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디테일이 진짜 강한 사람이 보고 있으면 귀신같이 포인트 찾아가지고 바로 해결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늘어나는 데는 제가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이건 모든 사회적 경제가 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탈리아 속담이 그런 게 있어요. 꽃은 혼자서 피지 못한다. 꽃은 무리로 피어야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네트워크의 속성입니다. 실제로 협동조합과 이건 뭐 수학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그렇고 실제로 현실에도 그런데 어떤 네트워크에 소속된 협동조합의 수와 협동조합의 생산성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런 그래프는 경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서 그게 네트워크가 되면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효율성이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쯤 있겠죠. 그러니 이걸 갖다 크리티컬 매스, 인게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만드는 건데 붐이 분다는 건 뭐냐면 이게 순식간에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게 네트워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냥 막 만들어내고 우리
우리는 네트워크 조직이 없어요. 네트워크가 앞으로 생겨날 건데, 그 생겨지고 그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지금 자본의 시장이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그런 거가 들어가면 이제 위로 벡터가 상향이 일어납니다. 중간 조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이에요. 중소기업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물론 기술과 금융의 죽음의 계곡에 먼저 빠지지만, 빠졌을 때 뭔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는 거거든요. 협동조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만들기의 어떤 컨설팅이라고 하나, 기술적, 금융적 이런 컨설팅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생기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힘을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엄청나게 생겼죠. 지난 지자체 선거나 지난 대선을 보면은 전부 직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2007년에 만들 때는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라당 전부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만든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제조업에서 멈췄어요. 그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미. 더 비정규직을 늘리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비정규직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거는 공공부문하고 사회복지 부분에서 왕창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이. 이게 다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을 때 가령 간병 서비스든 청소 서비스든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닥치는 건 뭐냐면 수요법입니다. 아니 우리 얘를 어떻게 인구 여기다가 맡겨요. 특히 사회적 서비스는 다 사람을 다루는 사람하고 대면하는 건데 간병을 함부로 맡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확보하는 경쟁이 이제 도입한 거죠. 근데 뭔가 쌓여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거 없으니까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을 낮추는 거죠. 가뜩이나 낮은 데다가 80만원 정부가 지원해주는 거 하나 놓고 만들어서 임금 경쟁을 하게 되니까 진짜 저임금 그리고 인격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저임금이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업 사람들 만날 때 그래요. 그거 꼭 만들어라.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기업을 생협 밑에 만들어라. 그럼 일단 여태까지 그 생협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조합원이 생협이 하는 일이라면 신뢰한다면 그러면 그 간병 서비스도 있겠죠. 물론 생협은 협동조합도 살아남으려면 품질,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적인 건다. 협동조합 실험적인 교육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엔트리가 더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 80년대부터 인생입니다. 복지를 대체해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카디아이라는 거 있어요. 이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전부 중앙조직이 쫙 조직되어 있습니다. 레가라고 하는 게 공산당 계열의 협동조합인데 이 레가 밑에는 뭔가 끼가 있어요. 소비자 협동조합, 뭐 건축 협동조합, 건설 주택 협동조합, 사회적 서비스 협동조합, 온갖 협동조합이 있고 이 협동조합이 또 이제 지역별로 쫙 배치되어 있는 거죠. 카디아이는 뭐냐면 사회적 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카디아이 밑에는 온갖 거 다 있습니다. 일반 애 태어나서 돌보는 것부터 노인네 돌보기, 아이 돌보기, 관광, 뭐 온갖 우리가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카디아이가 만들어지면 레가 소속 조합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노인 돌봄 필요해 그러면은 카디아이 연락하면 카디아이가 지역 협동조합에 연락해서 바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신뢰의 힘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신뢰와 연결될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서비스 질만 걱정하면 돼요. 카디아이는 레가 공산당 계열입니다. 지금 공산당 없는 관련. 카디아이는 그 중에서도 빨갱이 조직이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가장 정파적인 조직인데 카디아이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뭐냐면 서비스 질이 너무 높다는데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 무지하게 비판받고 요새 값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자기들이 못하라고. 이게 네트워크 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신뢰하는 네트워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그 힘은 점점점 발휘되겠죠. 일단 수요가 확보되고 신뢰의 폭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사회적 경제를 늘리는 제 생각에 저 요새 술 끊었어요. 50일 40일 끊었기 때문에 이건 알고 쓴 치매는 아닙니다. 공동체의 여러 사업과 사회적 경제를 긴밀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뭐 어느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시장 경제보다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걸 협동작업을 얘기하는데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공장에서 노동자업을 만들고 임금받아서 생활하는데 나쁜 새끼들이 밀가루 대신에 시멘트 섞인 걸 파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공동구매, 여기 소비자 협동조합이 생기는. 그러나 사실은 사회적 경제라는 게 서로 상호 부조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공유하고 부조하는 문제라면 이건 인류 역사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모든 인류는 식량 공유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토끼를 잡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만약에 하루라도 토끼 반발이라도 못 먹으면 죽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내가 죽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냥. 잡으면 살고 못 잡으면 죽어요. 근데 식량 공유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식량 공유를 하기로 약속을 하면 죽을 확률은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둘 다 못 잡으면 때만 죽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잡아도 되고 둘 다 잡아도 되죠.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3명이 하고 8분의 1로 떨어져요, 죽을 확률이. 실제로 인류가 생존한 것 중에 하나는 협동이 인류를 생존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협동이라는 건 원래 사람의 본성이에요. 오히려 어쩌면은 지난 30년간 신뢰와 협동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실제로 없애버린 거죠. 경쟁 속에 다 밀어넣고 신뢰하면 바보를 만드는 사회가 된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끄적끄적하면 살았는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진짜 운동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맨날 하는 얘기가 전 대학교 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상정 유시문 뒤에서 이렇게 맨날 구경하는 애들 있잖아요. 구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걸 다 조직하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제 대학원 나오고 또 이 근처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적인 말이에요. 이게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한다는 거는 저 사람들한테 미안해하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희생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있다, 미안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저 바보들 취급하는 거예요. 착하면 바보예요. 실제로 제수의 딜레마, 제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착한 놈은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기적이 됩니다.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실제로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인간은 이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좀 벗어나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적어도 경제학이 얘기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회를 만들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 두 분씩 짝져보십시오. 두 분씩. 그냥 두 분씩 짝져보세요. 예, 이렇게 그냥 짝져보세요. 짝지었어요? 한 번은 A고 한 번은 B입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 선생님이 모르시면 그게 좋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원이 떨어졌습니다. 노 선생님 오늘 안 좋으시네요. 제가 여태까지 노 선생님 다 줄었어요. 제가.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강연을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좋으시는 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A는 뭘 하냐면 하늘에 떨어진 게 자기가 노동해서 만든 돈 아닙니다. B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늘에 떨어진 돈이니까 나눠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보죠. B의 역할은 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3,000원을 제시했는데 B가 예스하면 7,300원을 끝납니다. 근데 B가 노 하면 제로거든요. 하는 것 올라가 버려요, 돈이. 알겠죠? 하십시오. 1분도 안 걸려요. 토론하지 마시고 빨리 제안하시고 예스 노하고 끝내십시오. 하시죠. 제가 제일 태워 꽂고 있는데 노에서 재고지를 해서 점수 들어보세요. 한팀이세요? 얼마 제안하셨는데 누가 하셨나요? 누가 2,000원 제안하셨어요? 제가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노 잘하셨습니다. 예? 왜 노 하셨어요? 2,000원이면 2,000원 받는 게 더 이익인데. 4,000원은 내야지 싶은 자, 1,000원, 9,000원 끝난 팀 있습니까? 1,000원 했는데 예스한 팀. 누가 1,000원 했는데 예스 했어요? 9,000원 했는데 9,000원 제안하셨어요? 너무 착한 경우야. 이런 바보 같은 경우. 9,000원을 제안하면 노하는 경우는 꽤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부족은 선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선물을 받으면 내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 이상을 제한하고 그걸 노하는 거예요. 그 부족은. 여기서 뭐 했으면 이제 미기 부족이 되는 뻔했어요. 2,000원, 8,000원, 3,000원, 7,000원, 4,000원, 6,000원. 또 안 나와요? 5,000원, 5,000원. 네, 대부분 이거 5,000원 이상? 없죠. 근데 이 게임에 A와 B가 다 우리가 상상하는, 경쟁이 상대하는 대로 2대 인간이라고 답은 이루어집니다. B 입장에서 본다면 노함은 0원이죠. 0과 1 중에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적 인간이라면 이걸 받아들이겠죠. 이론이 더 크니까. 근데 그건 사실 A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제안해서 받게 하고 자기는 최대 이익을 구하는 거죠. 가 경제학의 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주로 대학생을 상대로 해요. 실험하기 좋으니까. 이거는 피어통적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10,000번 이상의 생깁니다. 근데 답은 여태까지 대부분은 4,000원에서 5,000원 나왔습니다. 스탠포드나 하버드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해도 이 답은 안 나옵니다. 이런 제시하면 당연히 뭐하죠? 열받지. 열받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 노 했을 때 심정은 뭐였냐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언페어하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거든요. 노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페어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두 개가 여기서 경제자들이 행동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두 개를 얘기는 하나는 남을 생각한다 사람은 이거 당연한 거죠. 사람이 남을 안 생각하고 그 사람이 경제학적 인간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나이 지으신 분들이 이제 사회감과 면밀감을 고를 텐데 절대로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고르지 마십시오. 굳이 그런 애가 오면 성적을 보세요. 성적이 좋으면 고르면 안 됩니다. 성적이 밑에 기었다 그러면 걔 경제학과 나와도 괜찮아요. 실제 훈련을 받거든요.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경제학과 애들이 제한하는 게 적어요. 또 받아들이는 것도 적어요. 그러니까 3,000원 제한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경제학과 애들. 0보다 3,000이 나오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작게 제한하는 거예요. 실제 경제학과. 그러나 이론은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응징을 합니다. 응징의 기준은 뭐냐면 언페어였어요. 공정하지 않을 땐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즉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이게 없으면 협동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협동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리시프라스트라고 있는데 상호성이라는 건데 제가 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생물학 수학 막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다 할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 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문득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지혜예요. 그냥 사람 사는 지혜예요. 근데 왜 이거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아야 될까? 상호성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나쁘게 대한다예요. 뻔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공부해서 겨우 이해했을까?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은 이점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제는 지난 30년간 그 원리에 따라 사회를 조직하고 자꾸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행동해야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어버리면 실제로 행동합니다. 사람이. 그럼 마음 나쁘게 폴라디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사회를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으로 다 조직해놓으면 그 사회는 찢어져 버립니다. 이게 폴라디의 핵심이죠. 실제로 사람한테 분명히 이기적인 면이 있죠. 자기 물질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회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렇게 조직하려고 했던 게. 시장의 원리만큼이 다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는 상당한 믿음인 거죠. 사람은 안 그러는데. 두 번째로는 사람은 공평한 걸 원한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사회가 있었어요. 국가사회주의입니다. 그것도 요즘 문제입니다. 사람한테는 연대의 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상호성에 입각한 연대도 있고, 재분배를 해서 좀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경쟁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냐는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원래 인정이지도 않고, 서로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연대에서 따뜻한 느낌을 받는 게 훨씬 사람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그 사회적 경제가
결합이 될 때 그게 오래 갈 수가 있고 동시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기업 법이 잘못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전통도 있지만 실제로 공동체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보건복지하고 연결되어 있던 게 있었고, 실업 극복 국민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여러 개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법이 떡 생겼어요. 돈 준대더라. 그러니까 그 법에 맞춰서 그 기업을 운영하던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공동체에서 뿌리 뽑힌 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원이 떨어지면 이건 살아남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하고 돈을 지원해서 시장 경제에 살아남게 한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시장 경제에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살아남고 공동체 내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원주 시장이 지금도 그걸 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군 단위로 보면 완주군, 그다음에 진안 뭐 이런 데 몇 군데. 그리고 원주는 원래 강한데인데 지금 시장은 뭐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이고. 근데 서울시가 지금 대규모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모델 케이스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네트워크, 그다음 공동체,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복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복지는 우리 당연히 국가가 세금 걷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법정복지국가 만들다가 재정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민영화했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민영화를 했는데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서는 그거를 협동조합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국가가 하던 복지를 협동조합에 맡겨요. 사회적 서비스한테 맡기는 거예요. 노인 간병 국가복지에 있었으면 그거를 한의아에 있는 노인 간병 서비스한테 맡기는 거죠.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비용은 줄어들고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친밀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주대고 사람이 마주대고 서로 대화가 되고 교환하고 이런 건데 아무래도 국가가 한다는 건 관료적으로 보기 쉽겠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니까. 그러나 공동체와 같이 연결되는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그 제일 잘 알아요. 그 동네 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제일 잘 알아요. 동네에서. 이 협동조합하고 연결되니까 복지를 사회적 경제가 할 때도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경제라는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복지를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겠죠. 국가와 사회적 경제를 연결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복지 중에 제일 잘 되어 있는 복지는 뭘까요? 현지의 복지 중에 의료보험, 예, 그리고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문제는 국가가 보험료를 걷어서 지금 우리 대부분 민간병원이 실제로 실행합니다. 그걸 이제 물론 심평 같은 데 규제를 하죠. 다 이게 규제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포괄수까지 한다는 게 또 의사협회 난리 났죠. 얘들은 이명박보다 더 오른쪽인 애들이에요. 그 의사협회죠. 제가 옛날에 시사자키 할 때 그때 의학분업이 이슈였어요. 그때 의학협회장이 신상진이었어요. 한 달에 기억납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싸웠는데 그래도 의대 회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운동권이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극우래요. 이번 그 의사협회는 포괄수까지 하면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뭐 이렇게 막 광고가 해요. 포괄수까지가 뭐냐면 하나하나 숟갈을 먹이는 게 아니라 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지면 그거에 대한 표준적인 처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의 진료비 상한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오라고 안 그러는 거죠. 지금 개별의 행위까지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라고 그러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 상한선을 해서 의료비를 낮추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건강보험이 제일 나은데 문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의료기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을 병원, 마을 의원 그냥 진단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거죠. 좀 다르잖아요.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죠, 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실상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병원도 거의 망할기 직전입니다. 마을 의원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가냐면 성형 같은 거 하죠. 비만 치료. 근데 만일에 의료생활이 이걸 담당한다면 이거 진짜 주치의제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는 데 중에 하나가 안성의료생활이에요. 안성에 한 2만 명이 조합을 합니다. 조그만 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조합을 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국가에서 얼마를 보조하면 진짜 그러니까 영국의 주치의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냐.
주치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집안에서 뭐라 그래요? 집안에 2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요. 2가지 직업은 있어야 된다고 해도 뭐하고 뭡니까? 변호사하고 의사죠. 이게 전문적인 게 필요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주치의 제도는 의사가 내가 어디 안 좋으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국에 제가 2년 살 때 주치의 제도가 저를 감동시키면은 그냥 동네 암을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 동네 주치의인데, 5살짜리 이하가 있으면 2주에 한 번씩 간호사가 옵니다. 와서 이렇게 진단해보고 뭐 같이 나쁜 점 없는지 살펴보고 노인한테도 그렇게 해요. 뭐 그런 건데 그 주치의제도가 의료생협은 그런 주치의제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1인당 1년에 10,000원 주면 실제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2는 10,000원이에요. 진짜 껌값입니다. 1년에 10,000원. 2만명이라고 2억 아니에요. 진짜 껌값이죠. 그럼 실제로 내가 주치의가 그거는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주치의가 있고 의료생협이 있다는 건 예방을 한다는 겁니다. 병에 걸린 다음에 심각한 다음에 큰 대학병원 가는 게 아니라 병이 커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지금 87살이 되시니까 온갖 병을 다 앓고 계세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는데 또 서울대병원만 거주하셔서 한번 그냥 안성에 있는 제일 큰 병원에 갔다가 중환자실이라고 다리 부러진 것 같고 중환자가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통은 한 5, 6만 원이면 다 끝나요, 약까지. 근데 가끔 가다 100만 원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뭐 했을까요? 뭐 했는데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예, 찍은 거예요. 뭘 찍은 거예요? 검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험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들이 세계에서 제일 고가의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근데 1차가 주치의 제도가 되면은, 그냥 내가 배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원인이 될 수 있는 병은 20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려움증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 환자가 오면 그거 다 알아봐야 되겠죠. 어느 게 인지 아닌지 다 검사해봐야 돼요. 근데 주치의가 있으면 그 중에 적어도 10가지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죠. 그 사람을 계속 관찰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1차, 2차, 3차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믿으니까 바로 3차로 가니까 잘 됐다. 다 검사하자. 검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고가의 장비가 있잖아요. 요새는 이거 못한대요. 의사들이. 청진기 대고 청진기 가지고 병을 진작하는 걸 못한대요. 다 기계배우이기 때문에 이건 의사가 한 일입니다. 그러면 진료비가 왕창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거 줄어드는 예방하고 진료비가 줄어드는 역할을 끝에 사회경제가 담당하면 훨씬 더 건강보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면서도 더 따뜻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죠. 이건 상상입니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국가의 공공 부문하고 사회적 서비스가 연결되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최문순 지사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느라고 바쁜지 다 이런 거예요. 우리 참 무지하게 타죠. 근데 내가 보기에 제가 한명팀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지방도군, 북도군 다 고속도로예요. 앞뒤에 차 하나도 없어요. 평일에 다니면. 근데 막힐 때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명절 때하고 휴가철, 여름 휴가철. 근데 그것 때문에 도로 또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동고속도로 또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 놈이시죠. 근데 왜 기차를 안 타요? 기차 타고 편하게 가는데. 여러분 왜 기차 안 탑니까? 굳이 차를 몰고 다녀요. 짐 때문에. 우리 짐을 줄여야 되는데 하여튼 차 있다고 짐 막 실어요. 그죠? 그리고 내려서 또 문제잖아요.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기차가 있어요. 예약을 하겠죠. 하는 순간 서울에 시가 운영하든 아니면 뭐 택시든 해서 시간 맞춰서 와서 갖다 실어서 기차에 실어줘요. 그럼 나는 몸만 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탄 거예요, 그냥. 여기에 도착할 때 여기 렌트카가 기다리고 있다가 차 실어주고 키 줘요. 그럼 훨씬 낫죠. 운전 안 해도 되고 돈도 덜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그 시나 군이 렌트카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렌트카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고위공무원들 차는 것만 해도 돼요. 그거 갖고 부족하다? 그럼 평소 자기가 깨끗하게 쓰면은 그 기간만 렌트카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돈도 덜 들고, 환경에도 들고. 예? 좋은 생각이시죠. 예. 근데 그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러게요. 지금 청와대까지 가면.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각사에 갔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영세 상인들. 그때 우리 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이 굉장히 말 잘합니다. 임태현 씨라고. 한면티 때 수련하면 막 착사를 내요, 김종국. 저 착사를 못 냅니다. 이 싸움하고 비슷비슷해요. 증거가. 근데 임태현은 착사를 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갔는데, 어렵죠, 정서. 또 전 마찬가지 중도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세계와 SSM이든 아니면 이마트 같은 게 못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 에밀리아 로마네도 못 들어가요. 이거는 동네마다 다 협동조합이 있어요. 꾸비탈리아가 있어요. 우리 구멍가게는 상당히 크고 안 다루는 게 없습니다. 그게 다 네트워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실제로 그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보통 가격이 농산물 가격과는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움직여요. 농산물 가격이 부드럽게 움직여요. 이때는 농민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농민이나 소비자나 같은 조합 소속이에요. 레가 소속이에요. 근데 농민이 덜 받아야겠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농민들이 어렵죠. 그때 소비자가 많이 받아줘요. 그걸 그냥 조합 내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딴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품질도 물론 들어요. 거기도 네트워크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형태를 하든 중소상인도 사실 구멍가게 품질에 대해서 아주 단골이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큰 데 가면 훨씬 품질이 나을 거라고 일단 상상하잖아요. 깨끗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정도의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 네트워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중소상인들이 가장 어려운 건 아마 공급을 택하고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일 거예요. 근데 공급이야 뭐 택하는 거야 자기들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다부터 제일 좋은 데를 택할 수 있겠죠. 그럼 물류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기관이 우리나라 최고의 물류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게 우체국이에요.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체국하고 계약이 좀 될 것 같아요. 우체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일 잘해요, 배달을. 이것도 공공부문하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만듭니다. 공공부문을 그냥 공공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어떤 것과 연결시킬 때 훨씬 서비스도 좋아지고 친밀감도 높아지고 그 공공부문의 이익도 더 늘어나요. 수입도 늘어나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되면은 재벌에 의존하지 않고도 또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얼마든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아무래도 지금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해서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동아시아예요. 동아시아라는 데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상당한 성장률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내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내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시아 수출이 제일 많다 그랬죠? 근데 아시아의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를 늘린다고 해서 우리 수출에는 지원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거의 지원하는 정책 아니에요. 그러다 수출 확 줄지도 않을 건데, 그러나 수출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아가 소득이 높아져요. 굉장히 빨리 높아지죠, 중국이. 그럼 그게 자동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에 돈이 많아요. 아까 외환보유가 5조 달러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1년 GDP가 2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년 내내 생산한 게 5배 되는 거를 그냥 금고 안에 넣어놓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3조 5천억 달러, 우리가 한 4천억 달러, 일본이 한 1조 좀 넘고, 대만도 우리랑 비슷하고. 뭐, 네 나라만. 근데 이거는 오직 외환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수출이 많이 돼서 쌓인 것도 있는데, 쓰면 되는 돈인데, 이거 안 쓰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외환인이면 2조에서 3조 달러면 막습니다. 전 세계 돈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나머지는 남는 돈이잖아요. 2, 3조 달러는. 쓰면 되죠. 영내에 못 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도로 놓으면 안 되지만 북한에는 도로 놓을 때가 투숙입니다. 북한 철도 기차속도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30km. 일제시대 도로 그대로 철도 그대로 있어요. 그거 갖고 철도 연결해도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투자할 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중국 내륙도 있고 몽골도 있고 그래서 아시아의 그런 것들이 높아져서 아시아의 내 소득이 상당히 평균해지지 않으면 공동체 못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유럽 경우가 그래요. 상당히 비슷한데도 격차가 나면은 그 안에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 수요가 늘어나겠죠. 역내 수요가 늘어나요. 두 번째는 중국은 그걸 알아요. 제가 7년 전에, 8년 전에 비서관으로 가서 중국 사람이랑 제가 차관급이었기 때문에 가면 차관을 만나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참여정도 제일 어린 사람이었는데 근데 가면 나보다는 더 젊은 사람 같아요. 이 새끼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중국 큰 나라니까 과장급 내볼 거 아니야? 이랬는데 걔들이 진짜 차관급이었어요. 걔들이 이른바 태자당 애들이었어요. 나중에 중국 정보기관 애들이었는데 태자당은 40대 차관이 안 되면 아웃이에요. 이번에 버시라이드 문제되고 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들은 다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 갔다 오면 이제 거의 압도당하는데 얘들은 미국 우습게 하다가 평생은 다 배워왔고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봤고 자신 있고 막 이러니까 얘들이 무서워요. 사실. 이제 그 다음 7년 지났잖아요. 다음 기는 걔들이 장관급인 거예요. 시진다오하고 그 다음 지금 누구죠? 시진핑하고 그 다음 때는 얘들인 거예요. 겁나요. 패권 할 만한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은 알고 힘이 있으니까 임금 올리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 임금이 올라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30% 올린다는데 지금. 그럼 우리는 그거에 반만 올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15% 올려요. 올려도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는 유지된다는 거죠. 임금 때문에 그 격차가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한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결산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도로 올라가면 돼요. 즉 중국하고 연계해서 대외적으로 우리만 하면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토빈스에도 중국하고 같이 동아시아까지 같이 하면 돼요.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수를 늘리는 것이 충분해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시장에서 양가를 줄이는 게 안 되면 복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를 늘리는 것도 저항이 무지하게 심할 거예요. 저항이 심해서 심한 걸 뚫고 복지를 줬는데 사람들 불만은 여전하다. 이런 굉장히 불만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시장에서부터 양파를 막고 그리고 복지를 늘리면 훨씬 살만한 거를 보였죠. 노키 선생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지금 해야 되는 건 교육이에요. 교육개혁이에요. 교육은 지금 아이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 거기에 입주하고 있어요. 경쟁을 시키잖아요. 애들을 경쟁시키고 경쟁을 부추기고 애들이 힘들죠. 돈은 많이 들죠. 질서의 딜레마입니다. 질서의 딜레마예요. 안 할 수 없어 시키는데 결과는 최악이에요. 이거 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하러 사교육 경쟁을 하고 세상에 70만 등의 등수를 매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등수를 어떻게 매겨요? 우리나라보다 이른바 수월성, 시험 봐서 더 잘하는 데가 우리가 15살 이럴 때는 굉장히 우리 애들이 잘해요. 무지하게 외우고 쓰니까 다른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어렸을 때 외국가면 다 천재예요. 특히 수학. 다른 나라 애들은 누구다 못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다르잖아요. 누나는 무슨 단까지 외워요? 99단을 외워요. 이 두 자릿수도 막 외워요. 12단 뭐 이런 거 하죠? 미쳤어요. 핀란드가 수월성도 뛰어나요. 근데 여기 평등교육이에요. 등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핀란드 교육에 40년 동안 오래 하고 있는데 앞에 20년을 담당했던 아고라고 하는 국가교육청장 출신을 만났는데 저 교육 얘기를 좀 하다가 이분이 물어봐요. 등수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등수 어떻게 매기냐는 거예요. 얘는 그림을 잘 그려요. 얘는 달리기 잘해, 얘는 수학을 잘해. 등수 어떻게 매기니? 못 매기지 어떻게 매겨 다른 건데. 근데 우리 매기죠. 수학에는 곱하기 90하고 달리기는 곱하기 0하고 무쇠는 곱하기 5해서 숫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가중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애들 등수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애들은 어떤 거예요? 가중치 높은 것만 하잖아요. 엄마들 맨날 시키는 게 국산사들 뭐 이런 거잖아요. 영어, 수학 이런 거 아니에요? 가중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업상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럼 애들 등수 없으면 공부 안 할 것 같죠? 등수 없으면 뭐 공부할까, 애들이? 공부한다면 노는 게 좋아요. 놀면 창의성이 발전하니까. 그래도 이제 노는 게 지쳐서 공부한다면 애들은 무슨 공부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게 핀란드 애들이 수월성 이른바 우리나라 애들한테 유리한 특기예요. 근데 핀란드 애들이 더 잘해요. 그것도 노는 대로. 그건 지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임금이 평등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지금 말로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면 귀천이 엄청 많죠. 우리나라가. 없다고 해보세요. 거의. 그리고 사회적 존경도 비슷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으로 정말로 존중하는 바가. 그럼 여러분은 어떤 직업 선택하시겠어요? 시주하는. 예. 그게 효율성이 궁금해요. 평등이 다양성을 갖고 다양성이 효율성을 낳습니다. 평등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협동을 낳아서 경제적 효율성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가 막연하게 평등은 주입식 일제 똑같은 아닙니다. 시험이 그걸 만드는 거지. 등수를 매기는 게 일제고사를 보는 게 획일적 교육을 만들고 암기식 교육을 만드는 거지 절대로 평등 그런 거 아니죠. 등수 없애버려요. 평등이 뭐예요? 평등 아니에요. 등수가 없답니다. 평등이 등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 등수 안 매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회에서 등수 매기지만 안에서 애들 등수 매기잖아요. 등수가 없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겠죠. 그게 그거죠. 그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길인 거 같죠. 등수가 없으면 이거 하다가 이 심심해서 딴 것도 하겠죠. 다양하게 하겠죠. 그런 사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실제로 경제 성과도 더 좋다는 거죠. 신뢰가 있고 평등한 나라가 성과도 더 좋습니다. 이게 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됐습니다. 단순한 복지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평등한 사회.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당 민주주의. 민주당 정신차리게 하려면 진보당이 제대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10%의 득표율을 갖고 있어야 돼요. 15, 이 정도 돼야 민주당의 정책을 견제도 할 수 있고 좀 더 진보 쪽으로 옮기게 하고 그래서 정권을 바꿨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지금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죠. 사실 길게 보고 넓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사태라고 하는 게. 근데 너무 좁은 데 갇혀가지고 죽을 것 같이 싸우잖아요. 요만 아니고 망하듯이. 근데 실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열리고 아이들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닥쳐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데 이게 미친 듯이 싸워요. 밖에서 보는 사람이 다 웃잖아요. 이제는 처음엔 분노했다 지금 비웃잖아요. 미친놈들이 이렇게 웃잖아요.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 진보가 이렇게 됐을까? 진보는 훨씬 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근시안이 있을까? 이거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저도 정책 공부하기 싫어요. 정당 공부하기 싫어요. 제도 바꾸는 거 재미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재미없지만 리셋코리아 꼭 사서 오십시오. 600페이지를 제가 지금 다 요약해서 멀리 쏘셨는데요.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정태인 원장님께 더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시죠? 그죠? 네. 책 사서 보세요. 그러면 다 정리가 잘 될 수 있으니 문자를 한번 보는 게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사서 보시고요. 질문할 건데 잠깐 그 전에 공지 하나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강의 시리즈가 대안체제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과 그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식의 이 강좌를 통해서 첫 강좌를 시작해서 매월 강좌를 할 건데요. 마침 오늘 이제 대안의 핵심은 신뢰와 협동과 연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은 실천할 때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강좌를 쭉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원 이상을 해서 마음 가시는 만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려우시면 뭐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될 것 이해 받지 않고 지금 잊을 것 같은 게. 나중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내부 조건 안 되는 아,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야. 예, 다 선생님 강의에 지뢰를 알려있다는 이런 말은 또 뭐라 할까요? 어쨌든 함께 많이 해서 다음 강좌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아니, 마이크. 아니, 저희
좋은 기획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처음에 경제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충분부터 했다 그러면 이 기획 조합겠다고 전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했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충분부터 풀어봤으면 나머지 분야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전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막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데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화가 소통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소통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이 되려고 그러면 말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말이 안 통한다고 우파 좌파든 상관없이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통하려고 그러면 R라고 얘기하면 A라고 얘기하면 A라고 알아듣고 B라고 얘기하면 B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그 이유가 우리가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이랄까 그런 그 공부가 너무 부족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 16년대에서도 이런 강좌도 좋지만 더 기본적인 우리 뭐 말하기, 듣기, 쓰기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저도 대화 말하는 게 부족한데 쉽게 말하고 듣고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10년대 정진 수준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번에 그 사회적 경제 뭐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계속 뭐 어떤 성장 얘기를 하실 때 강경히 잡은 게 뭐냐면 그 토빈세 조립에서 뭐 세수 2조 달러 이렇게 했을 때 제 녹색 당원인데 녹색 당원이 딱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2조 달러를 그 많은 돈을 해가지고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 지구가 얼마만큼 이렇게 파괴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언뜻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감이 강의를 좀 들으면서 사회적 경제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좀 그런 감감이 좀 들었는데 사회적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데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으니까 무임승차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데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투명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잘 함으로써 이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김정철 선생님은 굉장히 친합니다. 윤호혜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김정철 선생님 얘기에 다 동의하는데 이거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윤호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성장률 올라갑니다, 선생님.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성장률이 얼마나 자연자원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좋은 거죠. 사람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임승차가 언제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협동에서 무임승차가 가장 큰 문제. 한 사람이 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 사회적 딜레마가 다 그런 건데, 경제학이라는 게 이기적인간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시장이 그걸 해준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시장이 가격을 조정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게 시장 논리입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건데, 혁명적이죠. 근데 이 사회적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회적 딜레마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위에 다 사회적 딜레마가 있거든요. 팀 생산이 다 사회적 딜레마. 팀을 이뤄서 뭔가 하는 건 다 사회적 딜레마예요. 다 열심히 하면 혼자 안 하면 그리고 이익은 공유한다 그러면은 다 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마음이 실제로 아니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협동인데 협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무임승차를 막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규범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물학자나 경제학자, 요새는 경제학자까지 해서 5가지 규칙을 찾아낸 게 뭐냐면은 혈연 선택, 아까 얘기한 상호성입니다.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 네트워크 상호성, 집단 선택. 생물학에 혈연 선택은 뭐 당연히 애들하고 부모 사이예요. 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협동한다. 이거 극단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 둘이 공유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협동한다는 건 이 사람, 김승석 교수 안에 있는 나의 유전자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다. 라는 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도킨스입니다. 직접 상호성이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에서는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느냐? 단골 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데 사기를 한번 치죠. 그러면 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응징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임승차에 대한 응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응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징이 없으면 응징이 없다. 그럼 당연히 사기치려고 하겠죠. 피서지에서는 바가지를 많이 씌워요. 다시는 안 만날 겁니다. 한 번 만나는 게. 근데 계속 만나는 데에서는 한 번 사기치고 그다음에 다시는 안 오겠죠. 다시 안 오는 게 응징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뢰 있는 행동을 하고 이기적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반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간접 사고성은 뭐냐면 사람의 타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사업을 하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보면 쟤는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이 협동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일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이건 거래를 끊는 거죠. 거래를 끊는 거고 여기서 간접 사고성에서의 응징 모델이 너무 왕답니다. 같이 안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혼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협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트워크 상황은 집단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언제나 당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기적인 인간이 언제나 이겨요. 죄수들의 말하는 게 그러는데 근데 협동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이 사람들이 협동하기 때문에 더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쪽이 이겨서 인류의 협동이 살아남고 신뢰가 살아남고 이런 게 계속되면은 어떤 사회에서는 그게 사회 규범이 됩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남을 돕는 게 바보로 취급당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남을 돕고 협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굉장히 나쁜 사회가 돼요. 내면화가 되는 거죠. 사회 규범이 내면화되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신뢰가 생겨납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고 이 신뢰가 쌓인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경하기 없이 이런 것들이 이게 원리예요. 말하자면 규칙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제도를 너무 강히 만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도덕적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오히려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면 오히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더 강조하면 집단 경쟁이라는 게 항상 협동을 촉진해요. 집단끼리 경쟁하다 보면 리더를 만들면 협동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는 집단 경쟁에 의한 협동이 촉진되고 신뢰가 촉진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집단 내 규범이 보편적이고 집단이 개방적이고 그리고 집단 내의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제일 협동을 잘하는 마피아 같은 예입니다. 그 집단이 똘똘 뭉치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을 개방하고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규범 가치가 보편적인지 아닌지가 언제나 평가받아야지 건전한 협동, 따뜻한 사회라는 데 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연구됩니다. 행동경제학 또는 진화심리학, 진화생물학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최근은 아니죠. 2003년에 출판이 나왔으니까 최정규 교수의 이타적 인간의 투자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최근에 나온 거는 저는 기울어서 글을 안 쓰는데 이렇게 강연한 거를 풀어서 책에 나오게 있어요.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이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한 경제학자를 먼저 간단하게 새로운 정권이 어떤 정권에 있었을 남북 관계 경제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당연히 좀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 어떤 걸림돌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제거가 되든지 하면은 좀 더 활성화될 것인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후에 누가 뭐 어떤 정도를 쓰든지 간에 제어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고민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북관계는 사실 핵정책이 지금까지 나온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게임으로 얘기하면은 이명박 정부가 쓴 정책은 반복 교수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호성이 같은 겁니다. 자, 북한이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북한이 나쁘게 하면 나도 응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전략의 맹점은 뭐냐면 한번 응징으로 들어가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지금 남북관계를 치킨 게임으로 생각해요. 치킨 게임이 이런 겁니다. 양쪽에서 차를 많이 달려요. 그래서 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가 되는 게 치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놈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은. 그러니까 미친놈으로 보여야 돼요. 전략이. 그게 역경적 포격입니다. 일단 협동에서 얻는 이익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격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포격을 하면 우리가 이기겠죠. 싸움하면. 근데 서울은 진짜 작살나겠죠. 여기도 위험하죠. 원자로를 향해서 스커드 미사일이 날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른바 사슴사냥 게임인데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슴사냥 게임을 바꾸는 겁니다. 협동하는 게 더 큰 이익이 되도록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신뢰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신뢰를 쌓는 서로에게 협동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실천을 해나가는 걸 다시 해가야 되죠. 지금 뭐 워낙 지금 부신과 이렇게 많이 써있기 때문에 그 정부는 안 바꿀 얘기를 안 되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협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동아시아에 남아도는 돈 가지고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에너지 문제고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에너지가 없으니까 산에 나무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홍수 피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가뭄, 홍수 이렇게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하는데 남한이 직접 하는 거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동아시아 공동의 돈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부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의 발전이 촉진될 때 조금 각각 하여튼 격차가 존재하는 데는 신뢰도 사실 어려워져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얘기하실 때 동아시아 얘기하셨는데 동아시아 그 공동체 문제랑 현재 한중일 그 FTA 추진 네. 그런 일중 간의 어떤 호환, 네. 교환 이런 것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지금 다 시작했죠. 한일 FTA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한중 FTA하고 한중일 FTA도 하죠. 말이 안 돼요. 세계를 어떻게 따로하지? 다 이거 일치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거예요. 미국하고 FTA 맺으니까 중국이 우리하고 맺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외교관들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시아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도 하긴 할 거예요. 그것도 업적이라고 생각하면 하긴 할 겁니다. 근데 FTA라고 하는 거는 나라마다 달라서 이게 자유무역이 아니거든요. 특혜무역이거든요. 특혜 받는 것끼리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한중 FTA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더라도,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한국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할 때 우리 이왕 버리면 다 개방해버렸기 때문에 중국 너도 개방이 이럴 거고 중국은 절대로 안 받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아마 농업 쪽을 많이 뺄 거예요. 대신에. 그리고 제조업은 서로 제조업도 핵심 부품은 중국이 아직은 개방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의 FTA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유럽, 미국, EU, 미국, 중국하고 같이만 한꺼번에 맺는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커서 이제 미들급 챔피언 정도 돼요. 세계 경제에서. 근데 헤비급 챔피언하고 전부 지금 게임하는 거죠. 맨주먹으로. 근데 이제 간대기가 먹고 3명, 1명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만일에 동아시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중일 FTA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미국식 FTA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골라서 협정을 맺는 교류, 뭐 사회문화도 들어가고 교류협력협정 중심의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분명히 아닌데 교류협정을 맺고 그게 퍼지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FTA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난 중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왜 한국이 아시아에서도 그걸 되는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중국은 아예 시민사회가 없는 나라죠. 시민사회가 없죠. 일본은 시민사회가 있고 굉장히 강한데 이게 공동체 수준을 다 내려가버렸어요. 중앙정치가 없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한국이 유일하게 지금 다이내믹 코리아 시민사회도 불박을 해요. 떴다가 죽었다 떴다 죽었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고 시민사회가 유럽이 소셜 챕터라고 하는 사회 헌장을 만들었듯이 그런 걸 만들고 주도할 수 있는 데가 한국이에요. 내가 보기엔 정권 바꿔서 정책 구조 자체를 척도하는 쪽으로 바꾸고 시민사회가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아시아 공동체라는 것도 같이 해줍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되면 FTA는 없애도 됩니다. 사실은 빨리 되진 않겠지만 WTO 체제 자체가 문제예요. 그 위에 더 FTA가 얹혀져서 더 심각한데 WTO 규범도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세계의 격차가 줄어들 수는 없어요. 지금은 격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규범이거든요. WTO 규범 자체가. 그걸 줄이는 쪽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세계는 망할지도 몰라요. 이산화탄소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건 완전히 모든 국가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진짜로 망하는, 그게 공유자원의 공유지인데 진짜로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일단 예, 제가 KTX를 예, 선생님 차를 10시 50분 차를 예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딱 그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심 있겠다고 하죠. 아, 예, 옆에 네. 선생님 최근에 페이북을 보니까 최근에 태고남마 장하준이요? 김상종 의원인데 우리가 문외한에서 양쪽에 그걸 읽으면서도 설명,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알기 쉽게 대중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을 요약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예, 아까 정말 재벌 규제를 써놓기만 설명하나요?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은 하층 시스템이죠. 재벌의 대주주가 있어요. 사주가 있죠. 그 얘들이 이제 문제죠. 얘들과 소액주주의 관계를 보는 게 김상주 교수입니다.